이제 349페이지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우리 간주공급에서 방금 이제 자가공급은 본인한테 팔아버렸다고 이야기한 거고, 자, 이번에는 개인적 공급을 볼게요. 자, 개인적 공급은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직원한테 줘버리거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노트북 만들다가 이제 명절이 되었어요. 명절날 직원들한테 이 노트북 우리 회사 만드는 거니까 하나씩 써봐라고 이렇게 줘요. 자, 복리후생비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 주니까 법인세법은 잘했어. 직원들한테는 뭐든지 다 줘. 라는 취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그냥 줄 거였으면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를 안 받고 해야 되는데 너 매입세 공제 받은 거는 매출세액을 창출할 거라는 의사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가 직원들을 그냥 줘버리면 이거는 개인적 공급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팔아버렸다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매출세액 시가의 10%를 가지고 오라는 게 우리 개인적 공급이에요. 직원들한테 그냥 줄 거였으면 처음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말라. 사업하고 관련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혹은 직장 연예비, 회식이에요. 직장 체육대회 이런 곳에 쓰는 거는 우리는 예외로 우리의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작업 3종 세트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는 우리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직원들한테 그냥 줘버리면 이거는 팔아버렸다고 할 거예요. 시가로. 자, 그리고 또 사업상 증여. 자, 우리 접대를 한다고 해서 매출세액이 창출될 거라는 생각 안 가진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걸 매입세액 공제받았다는 건 팔아서 매출세액 창출할 거라는데 그걸 거래처에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4월 때부터 접대비라고 했으면 매입세액 공제만 안 받으면 되는데 원가에. 근데 이걸 그냥 매입세액 공제 받아놓고서 거래처에 팔아버리면 이거는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할 거예요. 그럼 시가의 10%니까 징벌 효과가 좀 섞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예외는 우리 견본품이라든지 광고 선전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견본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주는 경우들 있죠. 자, 예를 들면 요즘은 제가 서울역 간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과거엔 서울역에 보면 자동차들 안에 들어와서 시승해 볼 수 있게 안에 막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건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그 대리점에 그걸 하나를 견본품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럼 그걸 팔았다고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타보고 더 많은 우리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요소죠. 혹은 우리 여러분들 화장품 샘플 있죠? 그 샘플 화장품 주는 목적이 뭐죠? 제대로 된 큰 거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팔았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화장품 가격 결정하는 거에 원 화장품 파는 거 안에 있는 내용물이 가격이 10%를 안 넘죠. 그래요? 10% 넘으면 그 화장품 그게 안 돼요. 그게 당연히 뭐 포장 용기, 광고비 그것도 있지만 샘플 가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본 제품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시 잔존 제한은 자, 우리 회사가 폐업을 하기 전까지 물건 팔 거라고 샀어요. 물건 팔려고 샀거나 했으면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겠죠. 근데 매입세액 공제는 꼭 팔려고 산 것만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매출세액 창출하기 위한 운영이죠. 그런 것도 매입세액 공제는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매입세액 공제해 주는 걸 샀다가 폐업을 하면 과거에 매입세액 공제 받았던 걸 이제 팔아도 부가가치세를 못 받게 되죠. 그죠? 사업자의 형태로 있어야지만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 형태가 아니면 매입세액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폐업시 잔존 제한은 우리가 폐업하기 전에는 사업자였는데 이 사업자가 폐업하는 날에 비사업자에게 이 물건을 공급한 걸로 볼 거예요. 팔아버린 걸로. 그래서 이 날짜에 폐업한 날에 물건을 다 팔아버린 걸로 봐서 시가의 10%를 가지고 오라는 게 폐업시 잔존제화예요. 폐업시 잔존제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우리 간주공급인데 다시 간주공급을 보면 자, 직매장 반출은 특이한 거예요.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 그걸 제외하고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로 팔았다고 할 거고. 근데 지금 우리 자가공급 자기가 썼다. 개인적 공급 직원이나 대표이사가 썼다. 그리고 우리 사업상 증력 거래처한테 주면서 또 내가 폐업하면서 증빙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증빙을 못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간주공급에 대한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 틀만 한번 생각하시고 책 바꾸고 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매입 매출 전피의 붕괴가 되는 것들을 같이 볼 거니까 지금은 이 구조만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349페이지에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에 담보의 제공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 담보 제공은 회계상의 거래도 아니죠. 그래서 이건 판 걸로 안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회사가 내가 개인 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 근데 제가 옷 가게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가게를 넘겼어요. 그럼 저는 폐업, 여러분은 개업이겠죠. 근데 제가 그 가지고 있던 옷 사올 때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거잖아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그럼 저는 사업자였다가 비사업자가 되네. 그러면 폐업시 잔존제화로 간주공급 당할 거냐라는 건데 여러분이 그 물건을 받아서 팔면서 매출세액을 받아서 내겠죠. 그럼 저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여러분한테 넘어갔잖아요. 그걸 포괄적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팔았다고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문 닫고 끝내버리면 이걸 팔았다고 할 건데 그게 아니면 우리 포괄적 양도는 과세 거래로 보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세 물납. 우리 세금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받아요. 물건으로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속세나 아니면 증여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 부담할 수 없는데 그걸 내가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받은 물건으로 일부 납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지방세법에서는 물건으로도 받아요. 우리 TV 보면 뭐 38기동대 하면서 세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막 딱지 붙이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물건 차든 뭐든 뭐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 압류 걸어가지고 그냥 받아요. 그 사람들은. 자, 그럼 조세물납은 근데 이렇게 조세물납된 걸 물건으로 납부한 걸 또 팔았다고 해서 10%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공매, 강제 경매 적혀 있는데 공매라는 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경매 나온 걸 공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민사집행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 빌려줬는데 돈 안 갚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재산에 압류 넣어야 되겠죠. 그걸 경매 들어간 거는 물건 팔았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다음 이제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용역의 공급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우리 호텔이나 펜션 같은 숙박업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미용실 가서 머리를 깎거나 휴대폰이 고장나서 가서 휴대폰 수리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용역의 공급이에요. 용역의 공급. 자, 그럼 그걸 방금 제가 말한 걸 용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아래 건설업, 숙박업 막 이런 것들이 적혀 있죠. 자, 그럼 오른쪽 351페이지 위에 보시면 용역의 공급 범위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 표에 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얘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재화의 공급 보는 거는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고, 그리고 우리 용역의 공급의 경우는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우리 회사가 그 천에 색깔을 입히는 회사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지금 천에 색깔을 입히는데, 거래 상대방이 천을 만드는 회사가 저한테 이 천에 이런 색깔로 염색을 해주세요 하면서 천을 줬어요. 그럼 천을 줬을 때에 제가 여기에 노란색으로 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노란색 염료를 써서 노란색 천을 만들어 주는 경우와, 또 상대방 천을 주는 회사가 저한테 뭐 신기한 색깔의 염색제를 주면서 이 색깔로 색을 입혀주세요 하고 받아서 색을 입혀서 주는 경우, 두 가지를 가지고 보면, 이때 우리 이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주요 자재가 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염색할 때의 주요 자재는 방금 염료죠. 그럼 우리 회사가 그 염료를 부담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 색깔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염료까지 나한테 줬다면 저는 염색하는 기술만 제공한 거죠.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왜 구분을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염색을 6월 30일 날 했어요. 그리고 7월 1일 날 상대방에게 넘겨줄 거예요. 그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는 내가 염색 끝내서 얘를 넘길 때 7월 1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 용역의 공급은 6월 30일 날 염색 완료되면 공급 시기가 돼요. 그럼 이 두 개의 부가가치세 신고 날짜가 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6월 30일 공급 시기가 된 용역의 공급은 우리는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7월 25일 날 신고해야 되는데, 7월 1일 날 넘겨줬던 재화의 공급은 10월 25일 날 예정 신고할 때에 우리가 제출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구분을 하는 건데, 자, 용역의 간주 공급은 우리 원칙적으로는 우리 여기서는 그 간주 공급은 과세를 해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줄에 적혀 있는 건 간주 공급 중에 자가 공급은 과세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버리고 한 거 있죠. 펜션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거나 지인 와서 그냥 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세 거래를 하지 않아요. 간주 공급을 과세 안 한다가 아니고 간주 공급 중에 자가 공급을 과세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책에서는 좀 안 적혀 있는데,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과세를 안 해요. 자, 여러분들 친구가 이삿짐 센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할 때 친구가 와서 그냥 도와줬어요. 그걸 팔았다고 시가로 달라는 건 누가 생각해도 부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예외가 특수관계자의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는 시가로 과세를 해요.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예요. 특수관계자한테 뭔가를 하는 건
우리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한 걸로 보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서 특수관계자한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거는 예외적으로 무상 용역의 공급, 무상 공급이지만 과세 거래로 볼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용역의 공급에서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이고,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건설업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건설업에 대한 경우를 보면 건설업은 건물 짓는 기술을 제공하는 게 맞는데, 그럼 건물 지을 때에 시공사가 시행사한테 시멘트 사주세요, 철근 사주세요 그러면서 건물을 짓나요? 아니죠. 자기들이 그걸 다 사겠죠. 그럼 자기들이 주요 자재를 부담을 하네. 그럼 용역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되는데, 이 건설업의 경우는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건설업은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다음 이제 재화의 수입을 볼게요. 재화의 수입. 자, 우리 회사가 있어요. 자, 우리 회사가 외국 회사에 물건을 구입할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외국 회사로 물품 대금을 줘야 되겠죠. 그럼 외국 회사는 우리 회사로 물건을 보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회사는 세관에 물건을 들어오도록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관에 이 물건이 들어왔을 때에 세관에서 하는 일은 관세를 받는 거죠, 원래. 그게 세관장의 본연의 업무예요. 그런데 세관장은 관세를 무진장 잘 받아요. 왜냐하면 관세 안 주면 물건 안 주면 되거든. 또 세금을 줘야 물건 받을 수 있으니까 엄청 잘 받겠죠. 그래서 다른 세금들이 세관장한테 모두 다 의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소비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교육세, 막 농특세 전부 다 세관장이 다 바꿔 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부가가치세도 세관장이 받아서 줄 거예요. 그럼 세관장이 물건이 들어오면 우리는 부가가치세 시간이니까, 자,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세관에 들어온 거 있죠? 여기를 우리 보세구역이라고 그러죠. 보세구역에 들어온 거, 여기는 이 시점은 재화의 수입이 아니에요. 이 시점은 아직 수입된 시점이 아니에요. 그럼 이 세관이 저한테 이제 물건 찾으러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오래. 그럼 나는 부가가치세를 이 세관장한테 부가가치세를 줄 거예요. 자, 우리 과세거래는 부가가치세를 받았다, 뭐 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과세거래라고 했죠. 그죠? 그럼 부가가치세 주는 과세거래를 했네. 그럼 세관장은 나한테 물건을 줄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과세사업자예요. 우리 회사가 이걸 산 이유가 물건 팔려고 수입한 거예요. 그럼 내가 부가가치세 부담하면 되나요? 내가 부담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부가가치세 줘야지 물건 줄 거잖아요. 그래서 난 부가가치세 줄 건데, 그럼 우리는 부가가치세 부담하면 안 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방법이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돌려받을 수 있죠.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나 사업자라고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 세관장은 나한테 물건을 주면서 수입 세금 계산서를
계산서를 나한테 발급해 줄 거예요. 이 수입세금 계산서는 세관장만 발행할 수 있는 걸로 이 부가가치세에 그냥 10배를 써서 가상으로 가지고 오라고 한 부가가치세에 10배를 써서 내가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세액이 적혀 있도록 해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세관에서 우리 이쪽으로 물건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나가는 이 시점을 수입신고 수리일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수입식이에요. 수입신고 수리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이 수입을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구역에서 물건이 이제 국내 구역으로 보세구역 외로 반출될 때에 그때가 우리는 공급 시기로 해서 수입 인식 시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수입세금 계산서 용어를 기억해 두세요. 이 수입세금 계산서는 우리 세관장이 우리한테 발행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자, 다음 이제 이렇게 우리 했는데, 자, 지금 납세 의무자는 이 앞에 저와 같이 공부할 때는 사업자의 형태가 됐죠. 그죠? 세무서에 세금을 가져다 주는 게 납세 의무자잖아요. 그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의 형태가 되어야지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가 맞는데, 그런데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사업자 형태가 아니라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왜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냐면 세무서에 이렇게 회사가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분도 외국에 직구라는 걸 하죠.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납세 의무자가 일반 개인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이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수입하는 사람이 개인이든 아니면 이런 사업자든 전부 다 주니까 재화의 수입에서 납세자는 수입하는 자라고 적혀 있는 거고, 그런데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은 우리 사업자 형태로 되어 있는 자만 우리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부수재화의 용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부수재화의 용역에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가능하다. 죄송해요. 주된 거래를 따른다. 옆에 부수재화의 용역에 주된 거래를 따른다라고 써주세요. 자, 주된 거래를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에어컨을 사요. 그럼 에어컨 사면 에어컨 들고 그냥 집에 가나요? 에어컨 설치도 해줄 거잖아요. 에어컨 샀다는 거 에어컨 설치까지 우리 집에 해야 산 거죠. 그럼 에어컨 사는 거는 파는 거는 재화의 공급인데 에어컨 설치해 주는 건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신고를 할 거냐라는 건데, 자, 방금 에어컨 샀다 그러면 우리 주된 거래가 에어컨 샀으니까 설치해 주는 거예요. 설치하니까 에어컨 주는 거예요. 에어컨 샀으니까 설치해 주는 거죠. 그럼 주된 거래가 에어컨 파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부수적인 설치해 주는 용역의 공급도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뭉쳐서 전부 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자, 여러분들 자동차 고장 나서 수리를 해러 가요. 그럼 자동차 수리하는 거는 용역의 공급이에요, 재화의 공급이에요? 용역의 공급이죠. 뭔가 고치는 거니까. 근데 고칠 때 부품이 들어가요. 만약 부품이 들어가게 되면 부품 가격은 받겠죠. 그럼 부품 판 거니까 재화의 공급이겠네. 그럼 이 두 개를 또 분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부품 팔면서 수리해 줬어요. 수리하면 하는데 부품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수리하는데 부품 들어갔죠. 그럼 주된 거래는 우리 자동차 수리한 거니까 용역의 공급이죠. 그러면 전부 다 용역의 공급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된 거래를 따른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래 정한 게 면세도 적혀 있는데 면세는 이 정의가 좀 예? 그건 상관없죠. 주된 건 차수리하는 게 그거니까. 그죠? 근데 그 두 개의 공급 시기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과세 면세는 웬만한 책 저자들이 용료의 공급과 재화의 공급 하다가 과세 면세로 좀 꼬여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하도 꼬이는 게 신기해가지고 지금 구분을 해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꼬여서 얘도 갑자기 면세로 전환했는데 과세 면세는 규정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거 말고 우리가 면세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나서 제가 다음 책에서 한번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자 이제 353페이지로 가서 이제 공급 시기를 봅시다. 자, 이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이에요. 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우리는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실기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날짜가 될 거예요. 제가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랑 관련 있는 거래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그럼 우리 회계상의 거래 중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 시기에 해당하는 회계상의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일이에요. 그냥 거기에 쓰면 부가가치 신고서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날짜가 우리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때 이거에 작성 일자가 되는 거예요. 작성 일자가 되는 게 우리 공급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날짜 때문에 재화의 공급과 용료의 공급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짜가 재화의 공급과 용료의 공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준되는 날짜가. 자, 그럼 우리 재화의 공급 시기에서 일반적인 기준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될 때 그냥 넘겼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할 때, 근데 위 두 개를 적용할 수 없을 때는 공급이 확정될 때, 팔았다는 걸 확정할 때, 팔았다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공급 시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에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를 보면 자, 첫 번째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적혀 있는데 자, 세법에서 할부 판매라고 말하는 건 단기 할부 판매를 말해요. 그냥 할부 판매라고 말하는 건 단기 할부 판매를 말해요. 자, 이제 지금 우리 회계가 아니죠. 회계는 장기 단기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인데 우리 세법으로 넘으면서 또 이제 우리 과거에 알고 있던 우리의 상식 그냥 1년 지금부터 1년. 그럼 장기 할부 판매라는 거는 1년 이상이 거쳐서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걸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해요. 그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그럼 단기 할부 판매나 외상 판매나 현금 판매는 오늘 돈 안 받아도 물건을 인도했을 때에 그냥 공급 시기로 한번 볼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한 번만 팔아서 물건 전액의 10%를 우리 가지고 부가가치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는 우리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됐을 때, 그럼 팔았다고 확정되는 때가 우리는 공급 시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래 보시면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혹은 완성도 기준 지급 혹은 중간 지급 조건부 혹은 전기처럼 구액을 나눌 수 없을 때, 이때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적혀 있죠. 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 계약서에 언제 받겠다고 적혀 있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표현으로 약정주의를 따른다고 표현하는데, 약정주의를 따른다고 표현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6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아요. 자, 10개월 할부를 할 때와 36개월 할부를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자, 10개월 할부는 1년 안 넘죠. 매달 받기로 했으면. 그러면 얘는 단기 할부 판매고, 얘는 매달 받기로 해도 36개월 할부니까 장기 할부예요. 그러면 1개월 할부한 거는 인도 시점, 한마디로 한 번이 공급 시기가 되게 될 건데, 인도할 때에. 그런데 36개월 할부할 때는 우리가 계약서 수령 일자, 계약서에 몇 번 받기로 되어 있죠? 36번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36번이 공급 시기가 될 거예요. 100만 원씩 그냥 36번이고, 얘는 그냥 한 방에 3,600만 원으로 끝낼 거란 이야기예요. 10개월은 한 방이라니까, 한 번. 인도했을 때 3,600만 원짜리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공급 시기가 한 번이라는 건 세금 계산서를 한 번만 발행해 줄 거예요. 제가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날짜라 그랬죠. 그럼 얘는 발행할 때 3,600만 원에 360만 원짜리 한 방 발행해 줄 거고, 한 번 발행하고 끝나는 거고,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받기로 한 금액으로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를 36번 발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얘 3개월 동안 받아봐야 원금 300이고 부가가치 30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적용을 하면 부가가치 360만 원을 가져다 줄 돈이 있나요? 자기 생돈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약서에 받기로 한 대로 따라가 주겠다는 거고, 하지만 그게 아닌 단기 할부 판매는 그 일일이 못 따질 거니까 그냥 인도했을 때 다 팔았다고 한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뭐 돈 주고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먼저 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최소한 할 거예요. 그걸 부담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얘는 한번 인도한 시점, 공급 시기가 인도 시점이고, 얘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날, 그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게 지금 장기 할부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완성도 기준 지급도 보면 우리 계약서에 이렇게 쓸 때가 있죠. 몇 퍼센트 완성하면 얼마 주고, 몇 퍼센트 완성하면 얼마 주고. 그럼 그 몇 퍼센트를 완성할 때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날이잖아요. 그 날짜가 공급 시기고, 중간 지급 조건부, 계약금 언제 주고 중도금 언제 주고 이런 식으로 쓴 거 있죠. 그 날짜가 공급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정주의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표현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요. 우리 전기도 계약서가 여러분은 쓴 적이 없지만 건물 지을 때에 중간검사할 때 전기 한국전력과 계약을 해요. 전기가 끊겼다 들어오는 게 아니죠. 계속 쭉 들어오는데,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걸 구획을 나눠서 그걸 언제 공급한 걸로 하겠다고 계약서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에 그 사용량을 적어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죠. 또 다섯 번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앞에 우리 회사가 염색약 부담해가지고 염색을 했을 때 이걸 넘길 때가 공급 시기라 그랬죠. 그래서 인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니까 우리가 부담했을 때요, 주요 자녀 전부나 일부를. 또 재화의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이거는 재화를 사용하거나 썼을 때죠. 소비했을 때. 그럼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제가 폐업하는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판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폐업일이 공급 시기예요. 이건 좀 많이 물어봐요. 자, 다음 우리 무인 자판기를 이용한 재화 있죠. 무인 자판기는 좀 현실성 없지만 자판기에서 돈 뺄 때예요. 자판기에서 돈 뺄 때가 공급 시기예요. 자, 그리고 뭐 기타의 경우 말고 아래 수출의 경우에서 우리 동그라미 가도 기억을 해둘게요.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 및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직수출이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우리 공급 시기 어느 날 기준으로 신고하냐면 선적일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선적일이라는 표현도 있고 기적일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선적일은 배에 실는 거, 기적일은 비행기에 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역영어 할 때에 무역영어에서는 우리 배에 실든 비행기에 실든 전부 다 배든 비행기든 무역영어는 전부 다 ship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 따라쟁이라서 그냥 선적이라고 해요. 이제는 요즘은 기적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비행기에 실어도 선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적일이 공급 시기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수출할 때는.
자, 그리고 이 공급 시기도 이론 시험에도 잘 나오고 우리 실기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시점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용역의 공급 시기. 이번엔 이제 용역이에요. 자, 용역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의 영무의 제공이 완료될 때예요. 여러분들 휴대폰 고치러 가면 휴대폰 다 고쳐지면 돈 줄 거잖아요. 그때가 공급 시기예요. 머리 깎으러 가면 머리 다 깎고 나서 돈 줄 거죠. 그런 기준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재화의 공급 때처럼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뭐 장기 할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재화의 공급과 똑같이 약정주의를 따르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할 거고, 자, 그리고 위 경우를 적용 못할 때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고. 자, 아래 특수한 경우를 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자예요. 그때 전세나 아니면 월세의 보증금 있죠. 그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세금과 공과금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했었죠. 이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 받은 게 아닌데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보증금만큼 이자 받았다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공급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될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부가가치세법이 너 이만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10% 가지고 오래. 억지 부리고 있죠. 근데 받고 싶잖아. 그럼 세법이 받고 싶으면 4번 나눠서 받고 싶겠죠. 제때제때 빨리빨리. 그래서 공급 시기를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공급 시기로 봐서, 그럼 그날이 공급 시기면 다음 달 22일이 25일이 부가세 신고하는 날이죠. 그때 그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4번 나눠 가지고. 자, 표현이, 자, 우리가 표현을 봤을 때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뭐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6개월에 한 번씩인 거고,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뭐 적혀 있으면 1년에 4번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고할 때마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얘는 그 말도 안 되는 거 억지 부리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뒤에 두 번째는 보면 2과세 기간, 1과세 기간이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그래서 우리 부가세법은 1년을 2과세 기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1년 이상에 거쳐서 우리가 월세나 이런 걸 선불이나 후불로 한 방에 받는 경우에 돈 받았을 때 전부 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3개월치를 나눠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를 공급 시기로 해서 나눠서 우리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혹시 제주도 사시는 분 있나요? 아니, 가족이 있거나. 제주도는 대한민국 육지하고 좀 습성이 틀리죠. 제가 그 사람들 섬 사람이라고 표현을 좀 잘해요. 그럼 저한테 육지에서 왔다고 계속 그러길래 당신들은 섬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는 깔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 동남아에 디파짓 있죠. 이상하게 한국 사람이 디파짓은 잘 아는데 깔세는 잘 모르더라고. 그 월세를 미리 주는 게 제주도에 미리 6개월이나 1년치를 미리 줘요. 그럼 그걸 받았을 때에 근데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정말 더 이상한 거는 제가 중간에 나간다 그러니까 그냥 별말 안 하고 깔끔하게 월화 계산해서 딱 잘라 주더라고. 바로.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한 것 같아. 그래. 미리 줘놓고 마음 편하게 있고, 그 사람은 건물주도 뗄 염려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고. 근데 집을 가지고 주로 하더라고. 사무실 가지고는 깔세 잘 안 까는데 집은 깔세 깔아요. 그래서 월세방 제도가 살고 싶으면 월세를 한 6개월치나 1년치를 가지고 와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런 경우에 분산 임대하는 사람은 그럼 1년치를 한 방에 받았다고 해서 전부 나를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월화 계산해서 3개월치를 맞춰서 우리 그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해야 그 다음 달 25일 신고할 때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는 구획을 나눌 수 없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인 거예요. 구획을 나눌 수 없을 때 그때를 우리 공급 시기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재화 용역의 공급 장소 있는데, 공급 장소는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쉬었다가 359페이지에 저와 같이 마지막 시간은 영세율 면세 이야기를 하다 끝낼게요. 쉬었다 합시다.